안녕하세요. 오늘은 상식을 넓히는 미술 이야기 첫 번째 강의로 돌아온 드로왕입니다. 일본에 빼앗긴 우리나라 최고의 국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강의를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재밌게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작품 혹시 알고 계신가요?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는 작품입니다. 현재 일본의 국보 1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본 교토에 있습니다. 광룡사라는 절에 지금 모셔져 있습니다. 이분은 독일의 실존주의 철학자 야스퍼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1차 세계대전 후에 실증주의적인 철학에 반대해서 실존주의 철학을 창시했다라는 이런 평가를 받고 있는 굉장히 세계적으로 저명하고 유명한 철학자이신데, 이분이 이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보고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지금까지 철학자로서 인간 존재를 최고로 완성시킨 모습을 보여주는 여러 가지 뛰어난 예술 작품들을 접해왔다. 고대 그리스의 신들을 조각한 작품도 보았고, 고대 로마 시대에 만든 수많은 뛰어난 기독교적인 예술품들도 보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만든 그 어느 것에도 아직 완전히 초국되지 못하는 단순한 지성의 인간적인 냄새가 남아 있었다. 그런데 이 광룡사의 불상에는 참으로 완성된 인간 실존의 최고의 이념이 남김없이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이 지상에 있어서의 모든 시간적인 것의 속박을 초월해서 달성해낸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한, 가장 원만한, 가장 영원한 모습의 표정이라고 생각한다. 홍윤기 씨가 쓴 책에서 인용을 한 건데요. 이분이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보고 이렇게 극찬을 했어요. 서양에서 만든 그 어떤 뛰어난 뭐 미켈란젤로나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은 천재적인 작가들이 만든 작품을 보고도 그것들은 인간적인 냄새가 났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그 지상에서 머물러 있는 초국되지 못한. 그런데 이 불상을 보고는 인간 세계를 넘어섰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완벽한 예술 작품이다라고 극찬을 한 작품이 바로 오늘 배울 이 국보 1호 목조 반가사유상입니다. 자, 이 목조 반가사유상은 일본에 있고, 또 칼 야스퍼스가 일본에 가서 보고 이제 놀래서 그런 평가를 남겼는데요. 이 한국에 있는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먼저 봤으면 평가가 완전히 바뀌었겠지만, 아쉽게도 지금은 돌아가셨고, 일본의 이제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가장 뛰어난 예술 작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 부분이 조금 아쉽죠. 사실은 우리나라의 삼국시대의 7세기 전반에 만들어진 이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더 동시대에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같은 사람이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훨씬 뛰어난 그런 주조기법, 금속 주조기법을 이용했기 때문에 이 우리나라에서 만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더 높게 평가를 받았어야 되지만, 아쉽게도 지금 일본에 있는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세계에는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아쉽죠. 일본은 아무래도 그 우리나라보다는 서구 문명을 빨리 받아들이고 좀 그 문명의 발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서 문화 같은 것들을 서양에 훨씬 더 먼저 알렸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온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은 일본 사람이 만든 게 아니고 한국에서 만들어서 일본으로 건너갔거나 아니면 한국 사람이 일본에 가서 만들었다라는 그런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한국에서 나온 설은 신라에서 가져온 것이다. 만들어서 신라에서 적송을 이용해서 만든 다음에 일본에 선물로 준 것이다. 이런 우리나라 학계에 지금 그런 정설로 이렇게 받아들여지고 있고, 일본에서는 그렇지가 않고 일본에서 만들어졌다. 하지만 한국의 영향을 받았다. 도레인들의 후손이 만든 것이라는 그런 일본인들의 학계설이 지금 두 가지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좀 너무 오래돼 있고 또 역사적인 뭐 자료가 누가 언제 어떻게 만들었다, 어떻게 일본에 갔다 이런 사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설들만 남아있는 거죠. 이 유사성을 보고.
좀 더 객관적인 자료를 이제 보자면 일본의 사유상을 우리나라의 것이라고 주장하는 근거를 한번 볼게요. 당시 일본은 농나무, 비자나무 같은 걸로 조각상을 많이 만들었다 그래요. 나무 자체가 경상도 지방에 나는 적송, 붉은 소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다라는 근거가 되고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고 일본에 만드는 방식이 통나무예요. 일본의 그 당시 같은 시기의 조각품들을 보면 이렇게 따로따로 조각조각 만들어서 이어서 붙인 작품들이 대부분이고 이렇게 통조각으로 만드는 게 훨씬 더 어렵습니다. 하나의 엄청 큰 나무를 계획해가지고 이렇게 만든다라는 건 굉장히 높은 기술력이기 때문에 그 당시 일본의 기술력으로는 만들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작품에 대해서 한번 비교를 해볼 텐데요. 우리나라와 일본 이렇게 놓고 비교를 해볼게요. 공통점은 주제와 표정, 자세, 삼산관이라는 이 세 개의 봉우리의 모양을 쓴 모자를 쓰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옷 주름의 표현, 이런 것들이 완전히 쌍둥이처럼 똑같다, 일치하고 있다. 자, 그럼 차이점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볼게요. 차이점은 청동을 주조해서 만든 작품이고 일본의 것은 나무를 조각해서 만든 거예요. 금속을 주조해서 만들기가 훨씬 어렵죠. 아무래도 나무로 만들면은 그냥 깎아서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떤 높은 기술력을 요하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금속을 녹여서 높은 온도에 녹여서 액체처럼 만든 다음에 그거를 굳혀서 모양을 떠내는 방식은 굉장한 기술력과 노동력이 필요한 고도의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뭐 직지심체 요절이라는 금속 활자도 세계 최초로 이렇게 발견이 됐듯이 그 당시에 삼국시대에 우리가 금속을 다루는 그런 기술들은 그 주변 국가에 비해서 굉장히 뛰어났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가장 얇은 곳에 두께가 엑스레이 촬영을 해봤을 때 0.5mm 정도 된다 그래요. 두께가 굉장히 얇게 떠낸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이 속이 꽉 차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속이 비어 있고 얇게 떠낸 작품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우리나라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하게 알아볼게요. 높이는 93.5cm 정도 됩니다. 전 세계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중에서 가장 큰 크기를 자랑해요. 일본에서 만든 건 나무 조각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크게 제작이 됐을 수가 있는데 금동으로 만드는 거는 훨씬 크게 만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만들어진 작품 중에 가장 큰 작품입니다. 한국의 국보 83호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일본은 국보 1호인데 우리나라는 왜 국보 83호로 돼 있냐. 그래서 이런 그 논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재지정해야 된다라는 논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올해부터 이 번호를 매기는 걸 없앤다고 합니다. 지금 없애고 있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그 많은 문제점들이 또 생길 수가 있는데 한번 지켜보시고요. 이 우리나라의 국보 1호는 남대문으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일제 감정기 시절에 일제에 의해서 이렇게 서열식으로 매겨진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 다시 재작업을 해야 된다라는 논의는 계속 이루어져 있었고 이제 올해 들어서 항상 반대에 부딪혀서 잘 진행이 안 됐었는데 올해부터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뭐 남대문이 국보 1호고 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상이 83호라고 해서 그 가치가 뭐 83등이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니라고 항상 문화재청에서는 밝혀왔죠. 이거는 그냥 관리 번호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지정된 번호고 관리 번호이기 때문에 이렇게 뭐 1호에 대한 그렇게 큰 의미를 두진 않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의미를 두죠. 마치 서열을 매긴 것 같은 그런 방식이라고 합니다. 자, 밀랍 주조 기법. 고대 등신대의 금동 주조술 중 최고의 기술입니다. 이거는 그 다음 페이지에서 한번 알아볼게요.
그럼 명칭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죠. 미륵이라는 명칭은 미래의 구세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보살이라는 명칭은 보리살타, 구도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불교 용어입니다. 그리고 반가는 왼쪽 다리에 오른쪽 다리를 올린 자세를 반가라고 합니다. 반가. 자세에 대한 명칭이죠. 그리고 사유상은 석가족의 왕조였던 시타르타가 생로병사에 대해 깊이 생각에 잠긴 모습을 이제 조각으로 만든 작품입니다. 어디에서 출토됐냐면 일제 감정기 때 발견이 됐기 때문에 뭐 신라작이냐 백제작이냐 이런 그 논쟁이 굉장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삼국시대의 작품이다 이런 식으로 명칭이 불려지고 있습니다. 일본 서기의 기록에 보면 623년 신라에서 가져온 불상을 고려주에 모셨다라는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학계에서는 이 불상이 623년에 신라에서 일본 고류지로 갔던 이 불상이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다라고 주장을 하는 근거의 설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에서는 인정을 하고 있지는 않죠. 뭐 불상이 한두 개가 왔겠냐, 아니면 다른 불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인정을 하지는 않고 있는데,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는 이 주제는 서양의 기독교에서 많이 그려지거나 만들어지고 있는 수태고지, 그러니까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런 장면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그림이 있어요. 그걸 수태고지라고 하는데, 그런 굉장히 많은 여러 명의 화가들이 이 작품을 다 다른 식으로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피에타라든지 뭐 골리카 다윗 같은 그런 성경의 유명한 내용들을, 가장 극적인 장면들을 이렇게 그림으로 많이 그렸듯이, 동양에서는 이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라는 이 자세의 조각상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지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이제 그 밀랍 금동 주족법에 대해서 이제 소개하는 그 그림인데요. 이미지 출처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져왔습니다. 우선은 여기 보면 철심을 세웁니다. 이게 찰흙을 그냥 세우게 되면 찰흙이 무게 때문에 이렇게 쓰러져요. 중력이나 무게 때문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안에 철심을 이렇게 박아 놓고 그 위에 찰흙으로 이렇게 그 모양의 등신대 모양을 대략적으로 잡는 거죠. 그리고 그 외형에 밀랍이라고 하는 그 벌들이 만든 어떤 그런 벌집에서 나오는 그런 밀랍이라는 재료가 있습니다. 굉장히 말랑말랑하고 접착성이 있고 가소성이 있는 거예요. 가소성은 내가 이렇게 누르면 누른 대로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는 찰흙 같은 건데, 이렇게 녹는 거죠. 그러니까 불을 떼면 녹는 그런 재료를 이용해서 이렇게 소조 형식으로 만드는 겁니다. 조각 형식은 깎아서 만드는 건데, 소조는 가소성 있는 재료를 붙여서 만드는 걸 소조라 그래요. 그래서 소조 기법으로 모양을 만드는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그 외형토를 씌우고, 외형토를 그 위에 그대로 씌우고 굳힌 다음에 여기 열을 가하게 되면, 밑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불을 떼서 열을 가하면 이 안에 있는 밀랍이 그대로 쭉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공간이 생기게 되겠죠. 이 공간에다가 이제 쇳물을 주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주석이라든지 이런 뭐 금동, 청동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서 녹인 다음에 여기다 부어서 이제 말리고 외형과 내형, 속 안에 있는 내형토를 다 긁어내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제 속은 비어 있고 외형은 이렇게 금속으로 재료가 바뀌게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을 썼던 방식이 바로 우리나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입니다. 왜 이런 주제가 동양에서, 그리고 불교 국가의 인도나 중국, 동양 3국에서 이렇게 많이 만들어졌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서양의 수테고지나 피에타 상처럼 가장 인기 있는 장면이고 또 극적인 장면이에요. 그 석가족의 태자가 생로병사를 고민을 하고 이제 부처가 되기 전에, 인간에서 이제 부처가 되기로 마음을 먹는 장면이기 때문에 굉장히 극적인 장면입니다. 이
이렇게 마음을 먹지 않았다면 불교라는 어떤 철학적인 그런 종교가 나오진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불교를 믿는 국가에서는 이 장면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런 반가사유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굉장히 많은 작가들이 많이 만들었습니다. 자, 인도의 반가사유상을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조악한 느낌이 나죠. 그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데 눈을 너무 많이 뜬 것 같고 그 뭐 비례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잘 만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약간 좀 격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나죠. 그리고 중국의 방가사유상은 조금 더 정제되어 있지만 굉장히 화려해요. 그 인간인 석가족의 왕자였던 모습이라기보다는 이미 광배도 만들어져 있고 어떤 종교 신적인 느낌이 나는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만든 걸 알 수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만든 금동미륵 방가사유상이나 일본의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을 보면 굉장히 정제된 표현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깔끔하고 내재되어 있고 굉장히 그 정신적인 이념의 세계를 표현하기 위해서 이런 거추장스러운 장식들을 다 걷어낸 것 같은 느낌이 나죠. 단한 미소라든지 이런 고요한 아름다움 같은 것들을 굉장히 섬세한 손길로 만들어냈어요. 이 손의 모양만 봐도 얼마나 그 정교하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일본의 작품과 우리나라의 작품을 보면 발가락이 살짝 틀려요. 그래 보면 일본의 발가락은 그냥 펴져 있죠. 근데 그 우리나라의 이 반가사유상을 보시면 발가락이 살짝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 깨달음을 얻을 때 느껴지는 어떤 희열 같은 것들을 표현했다라고 얘기하는 굉장히 고도의 예술적인 어떤 그런 작품 표현의 완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칼 야스퍼스가 우리나라 작품을 먼저 봤었어야 되는데 그게 너무나 좀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작품도 지금 세계로 알리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있었는데 그 얘기는 조금 더 지나가서 할게요. 자, 중국의 반가사유상을 보시면 중국도 이제 그 금속 청동으로 만들었네요. 금동으로 이렇게 반가사유상을 만들었는데 그 표정이라든지 이런 손의 모양이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조금 어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작품, 일본에 있는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것 같은 이 목조 미륵보살 방가사유상이 그 당시에 얼마나 높은 기술력과 예술적인 그런 감각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자부심을 가져도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각도에서 지금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작품을 보면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평온하고 아름다운 그런 어떤 명상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의 표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런 표정을 보고 야스퍼스가 아마 굉장히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만들었지만 인간을 초월한 듯한 그런 예술품이다라고 극찬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어떤 정제된 아름다움을 표현한 뭐 서양에서는 미소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여러분들 모나리자가 먼저 떠오르죠. 뭐 신비로운 미소라고 하는데요. 그 미소보다 야스퍼스가 봤을 때는 이 미소가 훨씬 더 높은 경지의 예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모나리자도 세계적으로 물론 지금 세계적으로 이 작품보다 훨씬 더 높게 평가가 됐을 거예요. 그 작품이 신비로운 미소라고 하는 거는 기법적인 부분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스푸마토 기법이라는 경계를 모호하게 처리함으로써 웃는 것도 아니면서 웃는 것처럼 표현하는데 웃지도 않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신비로운 모습을 나타내는 거는 그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어떤 그림적인 기법의 우수성을 나타낸 건데 이 작품을 보시면 이 작품은 어떤 표정에서 이미 그 모나리자의 미소를 훨씬 더 뛰어넘은 것 같은 느낌을 주고 있죠.
우리나라에는 지금 83호 말고도 또 하나의 반가사유상이 있습니다. 금동으로 만들어진 또 다른 반가사유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모나리자 미소에 버금갈 정도의 아름답고 신비로운 미소를 짓고 있는 그 동양 상국의 반가사유상을 감상하고 계십니다. 자세히 보시면 일본의 반가사유상은 그 손가락이 볼에 닿지 않고 있고, 우리의 반가사유상은 손가락이 볼에 살짝, 아주 살짝 이렇게 닿고 있는 이런 모습들도 훨씬 더 그 예술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그 디테일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것은 지금 아무래도 그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그 금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부식된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얼굴에 좀 이렇게 부식돼서 좀 지저분하게 보이는데, 이게 사실은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지금 복원해 보면 그 볼 부분이라든지 눈썹 부분, 이마 부분 같은 데가 약간 색깔이 많이 변색이 돼서 조금 어떤 모양인지 잘 알 수가 없는데, 이거를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을 해봤을 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훨씬 더 아름다운 느낌을 주죠. 이런 데가 지금 너무 이렇게 까매졌기 때문에 그 원형에 대해서 알 수가 없었는데, 이렇게 컴퓨터 그래픽으로 복원을 해보니까 그 원형, 처음에 만들었을 때 원형의 느낌을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78호와 83호가 있고, 일본에는 국보 1호가 있고, 또 목조 방가사유상이 하나가 더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완전히 일본 스타일이죠. 뭐 헤어스타일이라든지 이런 어깨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인위적이고 도식화된 걸 알 수가 있죠. 확실히 이 우리나라의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과 일본에 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을 것으로 추측되는 이 작품 두 개는 정말 같은 사람이 만들었을 것 같은, 어떤 레오나르도 다빈치처럼 굉장히 천재적인 어떤 조각가가 만든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 일본은 지금도 보면 이렇게 금동으로 만든 작품이 없고 다 목조로 만들어진 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 목조로 만들기가 훨씬 더 간단하고 쉽죠. 그냥 뭐 정이라든지 망치만 있으면 이렇게 나무를 깎아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와 서양의 조각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두 작품을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서양에서는 여러분들 많이 잘 아시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랑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작품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을 가지고 한번 비교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동서양의 대표적인 조각 작품이죠. 입체 작품을 가지고 공통점은 인간의 사유하는 모습을 조각으로 표현한 게 공통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차이점은 반가사유상부터 한번 볼게요. 인간의 생로병사의 문제. 그 왕자는 모든 권력이라든지 부를 다 가지고 있었는데, 생로병사, 인간이 피해갈 수 없는 나고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이런 어떤 인간의 고통과 번뇌를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출가를 하는 그런 수도자의 길로 들어서는 그런 장면, 극적인 장면을 묘사를 한 거고, 그리고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그 이탈리아 철학자였던 단테라는 시인이 쓴 신곡이라는 데서 이제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지옥의 문이라고 하는 조각 작품, 어떤 문에 다양한 조각 작품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옥 안에 막 고통받고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다양한 모습들을 조각한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 중에 가장 윗부분에 이렇게 조각됐던 작은 부분인데, 이것만 따로 떼어내서 만든 작품이 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지옥의 문에서 인간이 고통과 번뇌를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을 표현했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래는 이 자리에는 뭐 절대적인 신인 그 예수님이 있어야 되는 게 맞는데, 이 로댕은 이 단테라는 사람을
이렇게 모델로 삼아서 이 작품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인간이 어떤 겪을 수밖에 없는 죄를 저지르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숙명적인 모습을 고민하고 있는, 고뇌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담은 작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두 작품이 굉장히 비슷해요. 인간의 어떤 고뇌라든지 번뇌를 이렇게 가지고 생각에 잠겨 있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비슷한 점이 있지만 시간상으로 1300년 차이가 나죠. 서양이 과학을 발전시켜서 뭐 문명을 더 빨리 발전시키긴 했지만 철학적인 사고는 동양이 훨씬 더 높은 경지에 이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그 작품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차이점이라고 하면 반가사유상은 깨달음을 얻으려고 하는, 그래서 중생을 구원하고 미소를 가지고 밝은 분위기로 이렇게 표현을 했다라면 그 로댕의 작품은,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근육을 강조하고 표현주의적인 이런 어떤 감정이라든지 고뇌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칠게 이렇게 근육으로 우락부락하게 표현한 모습이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에 반해서 근육이 거의 없는 아주 매끄러운 정제된 인간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어떤 정말 아름다운 어떤 대상을, 영적인 대상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로댕이 생각하는 사람은 굉장히 무겁고 어두운 느낌이 납니다. 지금 보시면 표정만 봐도 두 작품의 차이를 알 수가 있겠죠. 한쪽은 굉장히 미소를 짓고 있고 관조하는 느낌이라면 한쪽은 굉장히 고뇌하고 번뇌에 휩싸여 있는 인간의 어떤 그런 숙명 같은 것들을 조각을 한 것 같습니다.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해외에서 전시가 몇 번 됐었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해외 전시를 해서 우리나라의 작품을 이제 알려야 되기 때문에 일본의 것이 워낙 유명하고 우리나라의 것이 원조인데 사람들이 잘 모르니까 외국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외 공연을 나가는 것처럼 이렇게 나가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뭐 파손의 우려도 있고 굉장히 얇은 부분은 아까 5mm 정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파손의 부분도 있고 또 도난이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이걸 비행기로 배송하는 데까지. 그래서 돈도 굉장히 많이 들고. 그래서 해외 반출에 이제 반대를 했던 문화재청이랑 또 해외 전시를 해야 된다. 문화재위원회 이렇게 둘이 막 논쟁이 붙었을 때 청와대에서 이제 어떤 중재를 해서 이제 2013년에 메트로폴리탄 박물관으로 이 작품이 전시를 떠나게 됐습니다. 굉장히 성황리에 잘 이루어졌다고 하는데요. 3중 포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철저한 포장을 했었고 이 작품에 매겨진 가치가 539억으로 매겨졌는데 이 가치는 사실 말도 안 되는 거죠. 뭐 모나리자의 가치를 돈으로 매긴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우리나라의 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도 우리나라의 국보기 때문에 539억도 굉장히 작게 느껴집니다. 무사히 잘 갔다 왔고요. 지금 현재는 우리나라 국립중앙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이 금동미륵보살 반가사유상 같은 경우에는 그 성형 논란이 있었어요. 지금 위에 보시는 이 흑백 사진이 보시면 이게 원래 원본의 모습인데 이거를 일본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조각을 거쳤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왜 이거를 이렇게 조각을 다시 했을까 생각해 보면 한국인의 얼굴을 너무 닮았다. 그래서 한국인의 얼굴을 자기네들이 좋아하는 얼굴로 이렇게 조각을 다시 하게 됐고, 그리고 또 일본 여대생이 이 작품을 만지다가 손가락이 부러지는 사건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국보가 이렇게 겪었던 여러 가지 사고들이 있었고, 이제 강의를 이제 마칠 때가 됐는데, 다시 한번 칼 야스퍼스가 이야기한 그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면서 이 작품을 감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인간 실존의 최고의 이념이 남김없이 완전하게 표현되어 있다. 그것은 이 지상에 있어서 모든 시간적인 것의 속박을 초월해서 달성해낸 인간 존재의 가장 청정한, 가장 원만한, 가장 영원한 모습의 표정이라고 생각한다. 칼 야스퍼스는 그 실증주의적인 객관적인 그런 과학적인 철학적인 방법이 결과론적으로는 1,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런 어떤 반성적인 사고를 통해서 실존주의 철학이라는 거를 나오게 했고, 또 그런 부분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든지 어떤 서양의 우월주의에서 많이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현대에 미친 영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런 어떤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지성이 평가한 이 작품, 우리나라의 것을 봤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작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국립중앙박물관 가셔서 이 세계적으로 아름다운 이 작품을 꼭 보시고 그리고 널리 알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조금은 아쉽기도 하고 너무 뛰어난 작품이기도 한 이 반가사요상을 첫 번째 오늘 강의로 상식을 넓히는 미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콘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하루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